일단 저희 오늘 세 분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토론자분들은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예. 예. 세 분의 오늘 좀 좋은 발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잘 구성된 것 같아요. 우리 박창석 박사님께서 이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통합관리를 위한 주요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환경부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환경종합계획의 이제 주요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홍상훈 박사님께서 환경계획을 고려한 국토계획평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좀 고민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정석 박사님께서 저희 KI 질책을 좀 처음에 해주셨는데요. 보고서에 용어가 어렵고 그다음에 영어 약자가 많다. 제가 저희 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 보고서니까 앞으로는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우리 최 박사님 말씀 중에 좀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제 공간 정보가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환경계획 수립을 좀 개념적인 것보다는 국토계획과 마찬가지로 공간이라는 곳을, 도시라는 공간이라는 곳을 기반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고, 앞으로 저희가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공간 정보들을 지금보다도 더 잘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순서를 이영재 박사님 지금 참석하셔? 네. 이 박사님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느꼈고, 전부터 계속 느꼈지만, 환경계획하고 국토계획의 이 통합관리 측면, 사실 환경은 이제 국토계획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 가치, 고려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성격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계획은 어떻게 보면 국토계획의 환경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동안 사실 이런 통합관리에 대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그동안 너무 별도로 갔던 것들 때문에 그동안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연동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덕에 이제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이제 공간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강화되는 어떤 그런 개선들이 되어 왔었고, 또 이제 공간계획을 또 이 국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어떤 통합관리상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합의가 일단 있었던 것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효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어떤 실효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박정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좀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동으로 만들어내야 어떤 지표, 아젠다를 만들고 그거에 따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해서 각각의 서로의 계획들이 서로 연동이 되고 있는지가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마련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 기본적으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듯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평가만 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령 이게 평가가 잘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어떤 시도에 대한 어떤 행정 지원이 좀 강화된다든지 이런 차별화한다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을 좀 어쨌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국토계획 평가도 하고 전략환경 평가도 도시관리계획에 이제 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평가를 했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전략환경 평가를 했는데, 확실히 좀 한계적인 사례들을 좀 몇 번을 발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토계획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일단 내용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이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나온 어떤 이런 지표들이 계획에 잘 반영이 됐는지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는 안 가고 그냥 환경성 검토, 환경 기초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케이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좀 이슈가 좀 많이 했던 게,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 국토계획 특히 도시기본계획이죠. 도시기본계획을 환경성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 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환경 보전 계획, 그러니까 그 시군구 요즘에 다 환경 보전 계획 통합 관리 특히나 나왔으니까 아까 박형석 박사님 말씀할 때 54개 시군구에서는 이미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합성 검토에서 환경 보전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상위 계획들은 다 고려를 하면서 정작 가장 연동이 같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보전 계획과의 연동성, 그 부합성에 대한 어떤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국토계획 평가에서 어떤 지침상에서 아까 뭐 박사님 홍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서 그건 서로 부합성 검토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사실 지금 전략환경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정말 막 실제로 어떤 뭐 너무 많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계획관리 지역을 다시 보전적인 용도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을 뭐 많이 바꾸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적극적인 그 시군구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상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평가 방법론을 토지적성 평가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방법론에 우리 환경 쪽에서 쓰고 있는 어떤 환경성 평가 방법론이 도입되도록 하면서 그것들이 같이 지침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저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보다 환경성을 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이 두 개를 통합하기 위한 어떤 아까 그 공동 아젠다와 지표 개발부터 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실효성과 연결시킬 것이냐, 어쨌든 강제성하고도 연결시키는 거죠.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박사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홍사원 박사님이 해주신 의견하고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라는 제도를 위해서 공동훈련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 실효성이 좀 아직 담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부분에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로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환경부의 우리 정사무관님께서 앞으로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권용석 박사님 그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북연구원 권용석이고요. 저는 시도연구원에서 참여했다 보니까 시도 입장에서 좀 밑단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원래는 도시계획을 전공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독일 가서 환경계획을 전공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보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느끼는 걸 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환경 부분이 굉장히 좀 복합화됐달까요? 그러니까 주제가 굉장히 좀 옛날에 같은 경우는 환경 매체 중심으로 오염 방지, 어떻게 하면 오염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지금 되게 고차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도 얘기하고 있고 환경 정의도 얘기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환경과는 어떤 사뭇 다른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만큼 예전과 달리 부분 계획이 있지만 저는 환경 계획도 부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종합 계획에 가깝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한번 환경 쪽에서 걸러주고 그걸 다시 국토계획에 넘겨주는 부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도연구원에 있다 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보면 도시 쪽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도시 쪽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작성을 꺼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길이라든가 오염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 좀 취약하고 어느 그 취약한 지역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방안들을 환경 쪽에서 손놓고 있고 그거를 이제 도시계획에서 니들 어떻게 해봐. 도시계획은 니들이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규제할게. 우리는 법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해줄 텐데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전문성 있는 니들이 우선 자료를 갖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핵심인 것 같아요. 통합은 뭐냐면 환경 쪽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도시 쪽에서 아무것도 말도 못하게 이거는 분명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아니면 이거는 개발해도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해줘야 되는데 현재 환경계획이 되게 어리벙벙해요. 어리벙벙해서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 또는 국토계획에서 담아주세요 하면 뭘 담으라는 얘기죠? 어떤 걸 담아야 돼요? 공간적으로 담을 게 없는데 그냥 총량 중심으로 만들어진 내용 가지고 공간에서는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좀 뭐랄까요 좀 긴장하고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떨 때 제가 좀 회의감을 느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어요. 환경 부분을 대표해서 들어갔는데 환경 부분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통경축, 그 다음에 경관, 라인, 스카이라인 이거 말고 저희가 태클을 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태클을 걸 여지가 없습니다.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 근데 환경 쪽에서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 기준은 최소한 맞춰줘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어떤 선언적인 건 많지만 정말 그런 숫자, 정량적인 또는 뭔가의 어떤 형태,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과 환경의 연동은 아직까지는 환경 쪽에서 더 열심히 그 공간적인 기준들을 더 마련해 줘야지 그것들이 연동이 자연스럽게 된다. 아무리 연동을 하자고 하더라도 도시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달라. 연동할 수 있는 거 달라. 근데 연동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경 쪽에서는 그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을 아직 못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움벨트 아틀라스, 환경지도 작성해서 내놓잖아요. 대놓고 소음 어디가 심한지, 미세먼지가 어디가 심한지, 그 다음에 어디가 환경 취약계층이 어디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막 대놓고 펼쳐놓고 그걸 압박을 하는데 도시 쪽에 저희는 그걸 압박을 안 하고 있으니 도시 쪽에서는 압박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아까 국토계획 평가 말씀하셨는데 국토계획 평가도 사실상 환경평가에서 환경부에서 원래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게 어쩌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그냥 옆에서 조언이나 해줘 이 정도로 끝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보니까 또 환경부가 나름대로 의견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부 작동한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희가 굳이 각각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국토계획에서 탄소 중립을 받지 않더라도 환경계획에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면 연동에 대한 조항만 있다면 당연히 그걸 검토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왜 환경계획에 탄소 중립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걸 왜 담지 않았어? 국토계획,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좀 1차원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여러 가지의 수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계획의 실무단에서 이제 환경계획의 문제점이라든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 통합훈령에서도 공간계획 기반으로 하라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도시라는 공간 내에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국토환경지도 사업이 있긴 한데, 향후에 국토환경지도, 환경 아틀라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병준 박사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이병준입니다. 저는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기관에 있지만 예전에 우리 KI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아마 여기 환경보존계획 수립 지침이나 아니면 지도관하거나 칭 환경 국토관리에 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통합관리 뭐 이런 게 나온 게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우리 국토의 난개발 이런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친환경적 국토관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속 가능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도 그렇고 환경계획도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 이런 이제 용어들이 이제 법령이나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의 큰 화두는 국토 공간 계획에 있어서 환경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담보할 것인가가 숙제였고 환경계획은 어떻게 공간화를 할 것인가가 이제 숙제였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점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국토종합계획 1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이제 크게 환경과 경제 통합 그러니까 기존의 매차 관리 플러스 해갖고 환경과 경제 통합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 환경 공간 얘기가 거기서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침이 2000년대 초반에 1차로 이제 수립됐고 거기에 이제 별도의 장으로 그 공간환경계획 수립 얘기가 이제 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뭐 2007년도 개정되고 최근에 2021년 개정된 거 보니까 이제 그 별도로 장으로 있던 게 각 부문별로 공간계획이 다 들어가서 환경계획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는 뭐 세 분 다 발제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우리 박정석 박사님이 5대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감소 시대 기후변화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토환경 공간 구현 뭐 특별히 이제 3개 정도가 이런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배경적인 설명과 함께 좀 법령적인 차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정책 차원, 계획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통의 수단, 또, 기타 이제 세부 계획의 차원,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앞에서. 그러셨대요? 예, 일단은, 네. 계획적 차원은 우리가 국토기본법이랑 국토계획법은 이미 아시겠지만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역사도 오래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계획이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만큼 환경계획이 아직까지는 좀 역사나 또 아동 계획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오고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사실이죠.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획의 기본법은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국토계획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쪽은 환경계획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획적인 법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아직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보완이 돼서 공동훈령은 이제 국토부하고 환경부 공동훈령이니까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획 차원으로 넘어와서 국토계획의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 지구단위 계획에는 계획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훈령으로 돼 있어서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계획 수립 지침을 제가 21년도에 본 거를 보니까 그것도 그냥 어떤 법규성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이제 지침처럼 돼 있어서 이 국토부에 하고 이 도시계획을 싸울 수 있는 이 무기가 일단 거기서부터 약화돼서 일단은 법 규범력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싸울 수 있는 무기의 힘의 자체에서 좀 균형이 안 맞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의 위계에 있어서도 여기 이제 도시 기본 관리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우리 쪽은 이제 뭐 시공과 환경 계획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이쪽하고 도시 기본 계획이나 관리 지구 단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관리나 지구 단위 쪽에서는 이제 계획은 없다. 아까 그래서 우리 최승덕 교수님이 토지 이용이나 시설 단위 측에서도 환경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아마 좀 관리나 지구 단위 계획에서 대칭할 수 있는 어떤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제 도시 관리나 지구 단위 계획에서 계획이 없으면 현재는 평가 틀로 다 좀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좀, 대칭이나 아니면
그쪽을 좀 커버할 수 있는 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돼서 토지 이용이나 또 사업 단위, 시설 단위 측면에서도 그 도시계획을 좀 커버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최동석 교수님의 탄소 중립을 전면으로 내서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초기에 이렇게 하고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잘 되고 있을 거니 생각을 했는데 또 안 되겠다고 막 또 말씀들을 하니까 가슴이 좀 아픈데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속가능 친환경적 국토 지속가능 관리 국토 관리를 이제 국토의 난개발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테마로 갖고 와서 일단은 성공한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테마로 뭔가를 대두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 여전히 이제 뭐 국토 난개발 이미 아까 말씀 지방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난개발 이제 축소 뭐 도시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난개발 갖고는 가져올 수 없는데 그래서 새로운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공동 핵심 이슈가 뭐냐? 그거는 탄소 중립인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전면에 내세워서 환경이 좀 주도성을 가지고 아까 국토나 도시 공변 계획을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툴로 간다면 이제는 탄소 중립이라는 큰 테마로 가지고 공간 환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아까 그 인구 감소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는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개발주의 시대가 아니죠. 지방은 이미 뭐 인구가 뭐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고 저는 이제 철원인데 접경 지역 같은 경우 군인들도 다 빠져갖고 군부대 뭐 이런 그 또 빈집 폐가 이런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시대에 지금 변화된 좀 환경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농촌 재구화법도 재구조법도 통과가 된 상황에서 지역별 환경이나 개발이나 여러 가지 환경 관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경 가이드라인에서도 좀 예전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지금 농어촌 지역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지역의 특성을 따른 좀 가이드라인이 좀 별도로 지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수단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측면이 있고 주체,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평가 지도, 이게 이제 세 가지 틀인데 아까 이제 그 평가의 지침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국토계획 그 평가 지침에 뭐 통합 관리를 반영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 평가의 틀이나 공간 지도 또 지표 이러한 그 소통의 수단들에 있어서 좀 더 그 실효성 확보하는 수단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계획의 수립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동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느 이제 최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선 환경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토 계획이 받아들이지. 이게 같이 수립을 해버리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 통합성 얘기를 봤을 때 제가 서울시 기본계획하고 서울시 환경계획하고 대조를 해보면요. 연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된다고 해놓고 보면은 환경계획 측면만 연동이 돼요. 인구 지표도 아마 안 맞을 거고 핵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공간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도 연계가 실질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주택이나 산업 이런 분도 안 돼 있고 실제로 연계가 된다고 보면 환경보전 계획은 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 박사님, 최 교수님 그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계획관에 있어서의 그 수립 주체 측면에 있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자체 뭐 조직 통합은 어렵겠지만 인력 교류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생각하는 게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그 사용하는 소통의 언어하고 또 환경 계획을 또 수립하는 사람 소통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인식 전환 측면에서도 그런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인력 교류라든가 이런 어떤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좀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진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뵙게 되네요.
이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아마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합영향평가 제도가 잠깐 있었을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협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국토부 쪽하고 환경부는 약간 좀 기울어진 취소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거법의 위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두 제도가 사실은 수평이나 위계관계에서 약간은 좀 약간 기울어진 부분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탄소 중립이라는 수단을 또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정보 쪽을 기반으로 이제 환경부도 환경계획도 공간정보 기반으로 해서 공간계획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뭐 교육이나 인적 교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을 앞에서 많이 당겨주셔가지고 우리 남아 계신 그 패널분들은 시간이 좀 넉넉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충북대학교의 권규상 교수님께서 좀 좋은 의견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있는 권규상입니다. 네, 저는 국토연구원에 여기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삼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제 몸에 아직까지 녹색 피가 흐르기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역시 홍삼 박사님이랑은. 그래서 저도 사실 큰 틀의 얘기는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통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앞분들이 이미 다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3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주체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법이 이 주체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동력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즉, 어느 방향으로 이 주체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지 법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법이겠죠. 두 번째는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는지도 법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들이 무한정 달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 방향으로. 그럼 어느 선까지만 네가 오면 오케이, 인정해 줄게 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나 어디까지 해야 되지? 라는 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3번째는 그렇게 달려가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주체들한테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3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방향은 사실 다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국토계획이랑 환경계획 통합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없고, 큰 틀의 방향성이나 원칙, 철학 같은 것들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또 어떤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다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얼버얼버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두 계획의 통합 혹은 최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부터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실제로 이 계획이 구체적인 단계에서 작동을 하려면 지자체 수준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솔직히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아까 센터 홍삼 박사님 말씀하실 때 평가하는 항목들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지자체 단위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복붙을 하게 되느냐? 똑같은 게 비슷한 거 왜 계속 만드니까 당연히 이거 그냥 복붙해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즉, 계획 간의 차별성이 없는데 어찌됐든 각 부처에서는 필요하니까 계획을 만들고 또 계획을 만들고 또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 그게 어려운 건 당연히 다 합니다. 뭐 구청에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만드는 건데 그거 다 한꺼번에 통합하자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경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실제 그 공무원들이 혹은 지자체에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이 자 어떤 부분까지 내가 이 통합을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아마 그 여러 발표에서 나왔지만 예를 들면 통합 관리 지표 우리가 개발하고 연계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국토계획 혹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환경계획에서 만든 것들을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받아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탄소 흡수 또는 뭐 탄소 감축 기준을 마련하겠다, 환경계획에서 그걸 마련했다라고 하면 그걸 도시계획에서 얼마만큼 받아줄 건지를 정해야 되고, 그럴 때는 각각 구체적인 공간 단위를 또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우리가 사전에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 전체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앞으로 탄소를 몇 년 동안 얼마만큼만 배출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서는 환경계획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그러면 생활권에서 어떤 생활권에서 얼마만큼, 그리고 이걸 건물 단위나 뭐 다른 요소들에서 얼마만큼 해소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런 것들을 각각 설정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마련할지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공유, 두 주체들 간의 데이터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침 관련된 혹은 기준 관련된 사전 연구들이 지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협동연구부장님 모셨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협동연구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국토연구원 KI에서 또 귀찮은 걸 얘가 또 제안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세 번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엔 이런 지침을 만드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이나 KI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협동연구 만들면 저희가 되게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 성과 체계가 없거든요.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 저희한테는. 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 있을 때도 협동연구 하자 그러면 해야 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자, 서로 다른 부처의 계획을 만드는 중부서가 서로 공유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 각각 한 마리가 있는데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이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둘을 엮었을 때 나오는 성과, 예를 들어 통합계획을 만들면 너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게. 뭐 그게 예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의 복합평가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무 단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그럼 복구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 또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실제 밑바닥에서부터 이 계획이 작동을 할 거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의무만 계속 준다고 해서, 즉 채찍만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인센티브도 같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방향과 경계 그리고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을 위해서도 이 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더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규성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이병재 박사님하고 큰 뜻에서는 방향성은 같은 것 같아요. 역시 법이라는 것들을 좀, 법이 필요하다. 결국 그래야 환경계획의 주체가 강한 동력을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통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실천수단으로서 이제 기초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최 교수님이나 말씀해주신 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라는
부분이 아마 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초지자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박창석 실장님께서도 그래서 기초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원을 좀 더 계속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병준 박사님, 우리 제안해주신 협동 연구를 우리 박창석 박사님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동 연구를 꼭좀 만들어주시면 박사님하고 같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물론 저는 빠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환경연구원, 저희하고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데 국토환경 두 타이틀을 다 가지고 계신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 박사님께서 마지막 그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세 분 발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 물관리 이런 토론에만 쭉 다니다가 그런 토론에 가면 되게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거의 영화 보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세 번 발표 들었고 대부분 또 공감하고 좀 이렇게 동의하는 이런 내용들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듣고. 근데 이제 저를 왜 불렀을까? 기후변화 탄소 중립 때문에 불렀을까? 아니면 좀 NGO? 이런 시각으로 조금 얘기를 좀 하라고 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있다고 그러니 간단하게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간단한 이제 약간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나를 드리자면 순수하게 공학적으로만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그 미래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IPCC 보고서는 이제 정책, 공학, 과학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발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쭉 내놓으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우선 순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표했던 순위를 쭉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에 가장 선도적인 국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르게 국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선진국에 있는 부자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게 가장 탄소 중립에 좀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하고 탄소 중립 문제는 상당히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 관련해서 이제 논의할 때 한 가지 키워드만 좀 뽑아내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좀 얼마 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몇 사람 얘기했던 거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분산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기후 관련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국토계획하고 환경계획하고 통합 문제인데 이 얘기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사실 조금 오래되고 약간은 과거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로 대부분의 이제 국토계획 개발 계획을 대규모 인프라하고 도시 개발을 하고 재원을 다 정부가 국가가 가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시대에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환경이 너무 무시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국토계획, 환경계획, 통합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좀 다른 시대가 아닌가. 그때는 이제 국가 주도의 이제 개발 계획을 조금 레귤레이션하고 좀 이렇게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국가주도의 개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끝나가고 있고 국가의 재원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이제 공이 지자체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자체들에 대한 지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면에서는 두 번째 홍 박사님 얘기했던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주로 담당할 지자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국가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했지만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환경계획하고 국토계획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볼 때 저는 이제 플랜이 뭔가 하는 고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환경부, 국토부가 따로 있어서 계획을 각각 세울 수 있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한 명이거든요. 이게 플랜이라는 거는 그 뭐 평평한 이제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플랜이 두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면 되는 건데 왜 그 환경계획 그 무슨 또 국토계획이 따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환경부에서 저는 계속 계획을 그 계획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로 따져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 설계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도정학계획, 뭐 시군구 기본계획 이런 게 있고 그것들을 거기에 대한 지침을 환경부가 만들어주고 그게 환경계획이라는 게 그 시도 뭐 시군구 기초지자체 환경계획이 지침이 아니고 그 시군구의 도시계획 그다음에 그 도종합계획 시군구의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환경부의 계획이나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시군구 환경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토계획은 별도고 환경부하고 관련된 이제 개발계획에 대한 이런 이제 고려만 하는 거죠. 전체 계획의 한 파트만 따져보십시오. 도로계획은 뭐 국토계획이고 상하수도계획은 환경계획입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구조 같아요. 환경부가 이제 독자적인 개발 사업들을 마치 환경계획이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실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개발 사업하고 관련된 게 없으면은 계획이란 말 대신에 지침이나 뭐 가이드라인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로 바꾸어가지고 전체를 가능하면 환경계획을 이제 지침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실제 이제 전체 종합계획이나 도시계획들을 환경부가 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는 아까 이제 국토계획 평가 이런 것들은 환경부가 가져오고 국토계획에 대한 지침을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같이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계획이라고 명명됐던 것들을 지침이나 뭐 이제 이런 방향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상위에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이름을 좀 바꾸고 거기에 이제 평가 그다음 스탠다드 기준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최대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관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4대강 무슨 보전 지침 하다가 다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바꿨어요. 명칭을. 초창기에 이제 환경부에서 레귤레이션, 뭐 환경 가이드라인 이런 거 중심으로 가다가 다 이제 명칭을 계획으로 바꾸고 그 계획서를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다 세우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주 이제 뭐 시군 단위에서는 세울 필요도 없는 계획들이 계속 중복해서 세워지고 이런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런 계획들이 좀 정비가 되고 대신에 이제 국토계획들을 이제 시군구 기초 단위에서 강하게 이제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차라리 이제 가져오고 평가하고 지침을 국토부 쪽에서 가져오고 환경계획을 없애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약간 이쪽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과 법률에서 그런 것들 계획 체계를 아예 계획 체계를 좀 통합하고 뭐 환경계획, 국토계획을 이름을 환경부구는 이름을 좀 바꿔서 조금 상위 환경계획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위쪽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전체적인 이제 설계도는 하나로 해야 되지 않나. 약간은 좀 밖에 있는 사람이 막 하는 소리로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동진 박사님, 이름이 국토 환경연구원이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약간 파격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 의견이 과거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도시국하고 환경국이 통합했던 적이 있어요. 하도 싸우니까 도지사가. 그래서 도시환경국이라고 만들어서 네가 책임지고 우리가 다 조정해가지고 올라와.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분리됐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좀 떠오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통합관리 그리고 환경계획이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법이나 제도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마 오늘 그 발제해주신 세 분의 공통적 의견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5분의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 KI가 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오늘 저 환경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환경부 쪽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국토부는 독립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법에 들어있다 보니까 약간 좀 기울어진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라는 내용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효적 수단으로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KI 같은 경우는 법제도 물론 환경부에서 이제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수정해 주실 경우에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수단과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이제 도시 기반이든 공간정보 기반이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저희가 공간정보 추가 확보라든가 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분석 방법론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 원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세 분의 발제 그리고 5분의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시간은 4분을 제가 넘겼습니다. 4분을 넘겼는데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의견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신 분은 한두 분 정도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의견이나 있으신가요? 지금 그 국토종합계획하고 환경종합계획이 지금 그 계획 수립 시기에 일치를 해가지고 같이 지금 맞췄거든요. 같이 맞췄는데 저는 그거 과연 그게 함정인지 따질 필요가 있는 게 결국 같은 정보를 같은 공간 정보, 같은 환경 정보, 같은 구조 정보를 써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거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있으니까 빨리 신부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감시하고 신부가 신랑을 감시하면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되면서 동글동글 말려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계획 수립 시기를 딱 반씩 두자. 그래서 국토계획이 20년을 한 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환경계획에 수정받아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같은 결에서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박사님은 특징을 변경했습니다. 네, 박창숙 박사님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오후 세션도 또 재미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그 토론자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